안녕하세요. 저는 한순간의 배신이 사람의 인생을 얼마나 나락에 빠뜨릴 수 있는지 알게 됐던 50대 남자입니다. 사람의 마음을 갈기갈기 찢어놓는 최악의 죄. 그 중 하나가 바로 배신인 것 같아요. 지나가는 사람에게도 아닌 가장 믿었던 사람에게 당하는 배신은 정말 상상도 못할 고통을 안기더라고요. 저는 제 인생에 다시 없을 아픔을 선사해줬던 사람을 냉정하게 잘라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남아있는 후유증으로 인해 씁쓸한 나날을 보내고 있는데요. 그 상처를 조금이라도 후련하게 털어내보고자 이렇게 사연을 적어보게 됐습니다. 저는 위로 형 하나, 아래로 여동생 하나 있는 집안의 둘째입니다. 저희 삼남매는 정말 사이가 좋았어요. 그래서 저도 나중에 결혼하면 아이를 적어도 셋, 못해도 둘 이상은 낳고 싶다고 생각했었죠. 우린 저희를 낳고 키워주신 부모님 또한 많이 존경했었어요. 아버진 작은 공장을 운영하며 가족들을 넉넉히 건사해준 성실한 분이었습니다. 직원들 사이에도 인망이 두터우셔서 공장엔 오래 일하신 직원분도 많았죠. 어머닌 아버지가 돈을 아무리 많이 벌어오신다고 한들 가소비라는 걸 모르는 알뜰하고 현명한 분이었어요. 우린 아버지에게선 성실함과 책임감을, 어머니에게선 검소함과 상냥함을 배우며 자랐습니다. 그리고 다행히 부모님께서 성실함과 노력하는 끈기를 물려주신 덕에 우린 열심히 공부해 좋은 결과 낼 수 있었죠. 형은 건축 전공을 선택해 건축학도가 되었고, 전 서울에서 손꼽히는 좋은 대학에 들어갈 수 있었어요. 당시 고등학생이던 동생은 우리 중 가장 공부를 잘했는데, 아직 대학에 가더라도 어떤 진로로 나아갈지 정하지 못한 상태였죠. 그런데 제가 21살, 동생이 18살이던 해, 저희 집에 그만 비극이 생기고 말았어요. 장을 보러 다녀오시던 어머니가 큰 교통사고를 당하게 되신 겁니다. 그리고 어머님 그 일로 인해 평생 거동에 불편을 겪게 되셨죠. 나 어떻게 살아, 여보. 나 이대로 평생 제대로 걷지도 못하게 되면 어떡해. 그때 우린 어머니와 아버지가 무너지는 모습을 처음 봤습니다. 아버진 괜히 스스로를 자책하셨고, 어머닌 앞날에 대한 두려움에 흐느낌을 멈추지 못하셨어요. 부모님이 무너지신 모습을 보니 정말 우리 집에 큰일이 닥친 게 맞구나 싶어 더더욱 우리도 두려웠던 것 같습니다. 그 뒤 저희 가족은 어머니께 어떻게든 힘이 되어드리려 정말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아버진 한동안 공장도 직원들에게 거의 맡기고 어머니 옆에 붙어 계셨어요. 아버진 어머니의 재활을 돕고 집안일 전반을 도맡으셨죠. 수험생이었던 동생을 빼고 저와 형도 집안일을 함께 거들고 아버지와 함께 어머니의 재활을 도왔습니다. 어머니 끝내 정상인 몸으로 돌아오지 못하셨어요. 그래도 보행 보조기에 의지하거나 지팡이를 짚고 쩔뚝이며 걸을 수 있을 정도론 재활에 성공하셨죠. 그동안 다시 전에 긍정적인 모습을 되찾은 어머닌, 내 스스로 걸을 수 있게 됐잖니. 이 정도면 엄만 더는 바랄 게 없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저희 가족은 크나큰 폭풍을 겪고 서서히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어요. 그리고 동생은 어머니의 사고 이후 진로를 의대로 정했죠. 그냥 엄마가 다치셨을 때 너무 무력감이 들더라고. 아무도 의료 지식이 없으니까 가족들 다 모두 답답했잖아. 의사 선생님께 도움되는 한마디라도 더 드리려고 애걸복걸하게 되고, 물론 엄마 일을 되돌릴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더는 그런 무력한 상황을 겪고 싶지 않았어. 작은 오빠, 생각해보면 얼마나 다행이야. 내가 의대를 노려볼 성적이 된다는 게. 제 동생이지만 정말 생각이 깊고 의젓한 아이였어요. 동생은 치열하게 노력한 끝에 정말 의대에 합격했답니다. 부모님은 집안에 의사가 난다니 경사라며 동생을 정말 자랑스러워 하셨죠. 제가 명문대 합격했을 때보다 더 좋아하시는 것 같았지만
저도 동생이 저보다 훨씬 멋지고 나은 애라고 생각했기에 아무 불만도 없었어요. 저도 동생이 정말 자랑스러웠거든요. 시간이 흘러 건축회사 다니던 형은 저희들 중 가장 먼저 결혼했습니다. 형수님은 간호사로 평소 형수님을 좋게 봤던 동생이 형과 형수님을 소개시켜 줬어요. 동생은 대학병원에서 전공의 생활 중이었는데 형수님도 그 대학병원에 다니고 있을 땐 괜히 사이가 껄끄러질까봐 두 사람을 소개시켜 주고 싶다는 생각만 막연하게 했었다더군요. 그런데 형수님이 너무 힘들다며 대학병원이 아닌 일반 대형병원으로 근무지를 옮기자 그제야 평소 생각만 했었던 일을 실행에 옮겼던 거죠. 아가씨, 아가씨는 저랑 남편의 은인이에요. 아시죠? 제가 늘 고마워하는 거. 오히려 제가 감사하죠, 새언니. 우리 큰오빠도 좋은 사람이지만 전 새언니가 솔직히 좀 더 아깝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렇게 말해 주시니까 제가 더 김씨 집안에 잘해야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형수님은 정말 좋은 분이었습니다. 내 동생이 안목이 확실히 있구나 하고 생각했죠. 형수님은 다리가 불편하신 저희 어머니께도 정말 잘하고 함께 있으면 그 자리의 분위기 자체를 따뜻하게 만들던 분이었어요. 그리고 형제는 보는 눈도 닮는 건지 전 형수님과 비슷한 느낌의 아내와 형이 결혼할 당시 이미 연애를 하던 중이었습니다. 정말 신기하다니까. 물론 생긴 거나 말투나 다 다르긴 한데 뭔가 진이 너랑 우리 형수님이랑 느낌이 비슷해. 아무래도 진이 너도 곧 우리 집 가족이 될 것 같지? 뭐? 지금 나한테 청혼하는 거야, 동환 씨? 너무 무드 없다. 저는 대기업에 다니고 있었고 아내는 공기업에 다니던 사람이었어요. 아내 회사엔 제 고등학교 동창이 다니고 있었는데 그 친구가 저와 아내를 이어줘서 인연이 됐죠. 우린 연애를 3년 정도 했었는데요. 아내와 연애하며 전 제가 전보다 더 안정되어 감을 느꼈습니다. 늘 한결같고 따뜻했던 아내는 그렇게 제게 안정감을 주더라고요. 이런 사람과 함께라면 저희 부모님처럼 평생 따뜻하고 안정된 삶을 살 수 있을 것 같아 전 아내에게 청혼을 했죠. 그렇게 우린 제 나이 30대 중반, 아내 나이 30대 초반에 결혼을 하게 됐고요. 결혼한 이후 저는 자식은 아내 딱 하나뿐이었던 장인 장모님께 사위이자 아들 같은 존재가 되어드리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장모님, 식사 맛있게 하고 계세요? 저희 회사 근처에서 식사하고 계신다길래 퇴근하는 길에 잠깐 들렀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머님들. 저희 장모님 사이 김동안이라고 합니다. 어머, 김서방. 이렇게 깜짝 놀래키기 있기야? 다들 인사해. 우리 사위야. 여기 근처 식품 쪽 대기업 있는 거 알지? 우리 사위가 거기 다녀. 얼마나 살가운지. 이렇게 친아들처럼 날 좋아해 준다니까. 어머, 대기업에 다녀? 너무 좋겠다. 다른 공기업에 사위는 대기업이라니. 너 개 탔다 얘. 장모님, 제가 계산은 다 해놓고 다른 음식도 추가로 몇 개 더 시켜놓고 갈 테니까요. 맛있고 편하게 드시다가 가세요. 저희 장모님 잘 부탁드립니다. 이야, 너희 사이 짱이다, 짱. 고마워. 잘 먹을게. 두 분께 해드릴 수 있는 건 성심성의껏 해드리고 가끔은 두 분의 기도 팍팍 살려드리며 전 열심히 처가의 식구가 되어갔습니다. 그런 절 장인 장모님은 거의 업고 다니고 싶어 하셨죠. 그리고 그런 저만큼 아내도 저희 집에 정말 잘했습니다. 어머님, 지팡이 안 드신 손은 제 손 잡고 걸으실래요? 저 어머님 손 잡고 싶어요. 아휴, 다 늙은 내 손은 잡아서 뭐 하려고. 동안이 손이나 잡고 걷지. 둘째 너 괜히 나 지탱해주고 싶어서 그런 거지? 에이, 아닌데요. 진짜 전 어머님 손 잡고 싶어서 그런 건데 저희 남편 손은 맨날 잡잖아요. 오늘은 어머님 손 잡고 싶어요. 아내는 거동이 불편한 저희 어머니를 살뜰히 챙겨드리기도 하고
손아래 동서라고 빼는 거 없이 뭐든 형수님만큼 척척 해내려고 노력해주기도 했답니다. 동서, 난 와서 장 보려고 했는데 이거 동서가 다 봐놓은 거야? 네, 형님 요새 병원 인력 둘이나 빠져서 정신 없으시다면서요. 남편한테 들었어요. 아무래도 명절 음식까지 신경 많이 못 쓰실 것 같아서 제가 알아서 장 좀 봐왔어요. 어머니께 미리 전화로 이것저것 물어서 사오긴 했는데 제가 놓친 거 있으면 많이 알려주세요. 집에 자식들이 있다고 한들 며느리들이 이렇게 든든하니 집이 한결 더 견고해진 느낌이라며 부모님은 정말 좋아하셨어요. 시간이 흘러 막내까지 사업을 하던 매제와 결혼을 하며 우리 삼남매는 모두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하나 문제는 저희 부부에게만 아이가 통 찾아와 주지 않았다는 거였어요. 형네는 딸을 둘 낳았고 막내네도 결혼하자마자 임신해 아들을 하나 낳았건만 저희 부부에겐 강간무소식이더라고요. 난 외동이라서 꼭 애들 많이 낳고 싶었는데 대체 왜 우리한테만 아이가 안 찾아와 주는 거지? 너무 조급해하지 말고 우리 계속 시도해보자. 간절히 바라면 하늘도 우리 마음을 알아주겠지. 그렇게 기다린 게 벌써 7년이야. 아니 병원에서도 우리가 불임도 아니라는데 대체 뭐가 문제인 거야? 아이를 많이 갖는 게 꿈이었던 저처럼 아내도 같은 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둘, 셋은커녕 하나도 생기지 않으니 너무 속상했죠. 계속 병원을 다니며 시험관 시도를 하긴 했는데 너무 소식이 없더라고요. 여보, 이것 좀 봐봐, 빨리. 왜? 뭔데 그래? 그래도 하늘은 아직 우릴 저버리지 않았더군요. 아내는 결혼한 지 7년 만에 드디어 임신에 성공했습니다. 어느 날 아내가 괴성을 지르며 부르기에 방에서 나가봤더니 아내는 제게 임신 테스트기를 보여주더라고요. 눈물로 가득한 얼굴로요. 선명하게 두 개의 빨간색 줄이 떠있던 임신 테스트기를 보는 순간 저도 모르게 아내를 따라 눈물을 흘렸습니다. 전 아내를 끌어안고 정말 만세를 외쳤어요. 만세! 만세! 정말 고생 많았어요, 여보. 우리 이 아이 꼭 지키자. 꼭. 내가 하늘이 무너진 한이 있더라도 당신이랑 이 아이는 평생 지켜줄 거야. 소식을 들은 양가 식구들도 완전히 축제 분위기였습니다. 장인 장모님께선 그동안 시험관 시도 때문에 많이 고생했던 아내를 얼싸안고 흐느끼기까지 하셨죠. 고생 많았다, 우리 딸. 정말 고생 많았어. 물론 이제부터가 시작이겠지만 하늘이 네 정성을 알아준 거다. 김서방, 우리 진이랑 뱃속 아이 자네가 끝까지 잘 좀 지켜주게. 임신하면 여자가 많이 힘들고 호르몬도 왔다 갔다 하는 거 알지? 애가 좀 유별나지더라도 자네가 옆에서 잘 좀 챙겨주게. 물론이죠. 제가 집사람 상전, 아니 아주 여왕이처럼 모시고 살 거니까 두 분은 아무 걱정하지 마세요. 두 분은 제게도 축하를 전하며 아내를 두 번, 세 번 간절히 부탁하셨어요. 그리고 그건 저희 부모님도 마찬가지셨습니다. 동아나, 남들 다 하니까 쉬운 일처럼 보여도 아이를 10달이나 품고 낳는다는 게 절대 쉬운 일이 아니야. 그러니까 지니 몸이 네 몸이다 생각하고 해줄 수 있는 건 다 해줘야 한다. 알겠지? 집안일도 웬만하면 네가 다 하고. 알겠어요, 어머니. 저만 믿으세요. 제가 얼마나 기다려온 우리 아이인데 그런 아이를 가져준 집사람도 뱃속 우리 아이도 모두 저보다 더 소중하게 아껴줄 거예요. 모두가 기다려온 아이였기에 아내는 임신했던 내내 가족 모두의 극진한 보살핌을 받았습니다. 양가 부모님은 태아와 산모에게 좋다는 이야기만 들으면 영양제든 식재료든 할 것 없이 전부 저희 집에 보내주셨어요. 아니면 직접 음식을 사들고 저희 집에 오기도 하셨죠. 또 아이의 성별이 여자애라는 걸 들으신 뒤론 아이 옷이니 욕조니 침대까지 전부 사서 보내주시더라고요. 저희가 충분히 살 수 있다는데도
이건 손주를 향한 자신들의 마음이라며 도통 말을 듣지 않으셨어요. 오빠, 만약 선배가 대충대충 봐주는 것 같으면 꼭 나한테 말해. 알았지? 내가 쫓아가서 헤드락을 확 걸어버릴 테니까. 그리고 작은 새언니 다리 자주 마사지 해줘. 부종 그냥 방치하면 몸에 안 좋아. 동서, 출산 전에 내가 뭐뭐 준비하라고 했는지 안 잊어버렸지? 아휴, 아무래도 좀 불안하네. 다 챙긴 것 같아도 꼭 막상 때가 되면 아 하고 뒤늦게 생각나는 게 있더라고. 그냥 내가 직접 가서 한번 챙겨줄까? 서방님, 저 동서 출산 전에 집에 한번 가도 되죠? 출산 선배인 형수님과 동생도 아내를 정말 많이 신경 써줬습니다. 동생은 자기 대학 선배가 있는 곳이라며 산부인과를 소개시켜주기도 했고요. 어렵게 한 임신이었으니 두 사람 모두 가족으로서 또 의료계 종사자로서 그런 아내를 걱정해줬던 겁니다. 그렇게 가족들의 배려를 한 몸에 받으며 아내는 무사히 딸을 출산했어요. 지아야, 아빠 목소리 들려? 안 들리려나? 어머니, 아버지 보세요. 저 쭈글쭈글한 애가 우리 딸이래요. 저 정말 아빠 된 거 맞나 봐요. 신생아실 유리창 너머로 아이의 얼굴을 처음 마주하는데 눈물이 멈추질 않더라고요. 미리 지어놓은 이름으로 아이를 처음 불러보는데 너무 감격스럽더라고요. 너무도 간절하게 바랬던 순간이었으니까요. 또 처음 딸을 안아봤던 순간엔 어찌나 긴장이 되던지 전 손까지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아휴, 안았다가 막 부서지는 거 아니야? 잘못 안으면 정말 바스러질 것 같아. 아빠가 애를 못 안으면 누가 애를 안아줄 수 있겠어. 아이, 얼른 안아봐. 정말 따뜻해. 아는 그런 저를 보며 호호하고 웃더라고요. 유 아내와 함께 신생아인 딸을 돌보느라 다크서클이 사라질 날이 없던 나날들. 딸이 옹알이와 걸음마를 시작하던 역사적인 순간들. 아이가 스스로 숟가락을 들고 이유식을 먹기 시작하던 순간 등 힘들긴 했지만 억만금과도 바꿀 수 없었던 소중한 시간들이 계속됐습니다. 난 당신하고 둘이 살 때도 정말 행복했었거든. 근데 우리 지아가 생긴 뒤의 행복은 그 전과는 비교도 안 되는 것 같아. 하루하루가 너무 가슴 벅차고 가끔은 너무 행복해서 이게 꿈은 아닌가 싶기도 하다니까. 허벅지를 꼬집어서 악소리를 내뱉은 뒤에야 현실인 걸 확인하곤 바보처럼 웃곤 해. 나에게 이런 행복을 안겨줘서 진심으로 고마워 여보. 저는 딸을 정말 지극정성으로 키웠어요. 나중에 얼굴도 모를 녀석에게 시집 보낼 생각을 하면 벌써부터 제 뱃속이 부글부글 거릴 정도로 딸바보가 되었죠. 딸의 손을 잡고 공원을 걸을 때, 마트로 향할 때마다 동네방네 이렇게 외치고 싶은 마음을 얼마나 참았는지 모릅니다. 저희 딸이 예쁘죠? 네, 이렇게 천사 같은 딸을 제가, 아니 제 아내가 낳았습니다. 이 애가 바로 제 딸이에요. 이렇게 말입니다. 그런 딸은 큰 잔병치레 없이 잘 자라주었는데요. 9살이 됐던 딸이 갑자기 시름시름 앓기 시작하더군요. 얼굴색도 좋지 않고 계속 구토를 하기에 전 얼른 병원에 데려갔습니다. 동네 병원에선 좀 더 상급 병원에 가서 종합검사를 받아보자고 말해줬어요. 그래서 무슨 큰 병인가 싶어 저는 동생이 다니고 있던 종합병원에 가서 당장 딸을 검사시켰죠. 딸은 우선 곧장 그 병원에 입원돼 있습니다. 오빠, 잠깐 나랑 얘기 좀 해. 그런데 검사 결과 말해주겠다던 동생의 표정이 뭔가 심상치가 않더라고요. 그날 아내가 회사 일이 있어 저 혼자만 연차를 내고 병원에 가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너무 좋지 않은 동생의 표정에 불안함이 몰려오더라고요. 우리 애가 정말 안 좋은 병에 걸린 건 아닌가? 혹시 우리 딸한테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 난 어떻게 사나? 하는 오만 가지 생각이 다 들었죠. 왜? 뭔데? 뭐 심각한 병이야? 그런 건 아니야. 다행히 한 일주일 정도 입원하고 치료 잘 받으면 될 것 같아. 진짜지?
다행이다. 난 또 우리 지혜한테 몹쓸 일이라도 생긴 줄 알았잖아. 정말 간 떨어질 뻔했다고. 그럼 대체 뭐야? 무섭게 표정이 왜 그래? 이걸 어떻게 말해야 할지. 다행히 동생은 딸의 건강엔 큰 이상은 없다고 말해줬어요. 그제 안도감에 전 가슴을 쓸어내렸고요. 그런데 동생은 대체 무슨 일인 건지 계속 말을 제대로 안 하고 뜸을 들이더군요. 그리곤 겨우 입을 떼더니 충격적인 말을 하더라고요. 오빠, 내 말 잘 들어. 지아에 대해서 우리가 모르고 있는 뭔가가 있는 것 같아. 그게 무슨 말이야? 세연이 혈액형은 B형이고 오빠 혈액형은 AB형이잖아. 근데 지아가 O형이 나왔어. 이건 두 사람 사이에선 생물학적으로는 도저히 나올 수가 없는 혈액형이야. 뭐? 말도 안 돼. 결과가 뭐 잘못 나온 거 아니야? 나도 믿을 수가 없어서 다시 확인해 봤는데 이 결과가 맞아. 오빠, 뭔지 모르겠지만 세연이한테 뭐든 확인을 좀 해봐야 할 것 같아. 희박한 확률로 산부인과에서 애가 바뀌었을 수도 있지 않나 하는 생각까지 해봤는데 오빠도 알잖아. 지아가 세연이랑 완전 붕어빵인 거. 모르는 사람이 봐도 모녀지간인 걸 알 수 있는 정도인데 지아가 세연이 애가 아닐 리는 없잖아. 동생은 무거운 말투로 저희 딸이 제 친자가 아닐 것 같다는 이야기를 둘러둘러 꺼낸 겁니다. 심장이 쿵 떨어지는 느낌이었어요. 예전에 저희 부모님 집에 모였을 때 가족들끼리 재미로 혈액형 테스트를 해본 적이 있었거든요. 왜 B형은 좀 고집이 세고 O형은 성격이 둥글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요. 큰 새언닌 성격 좋은 O형이셨구나. 작은 새언닌 혈액형이 뭐예요? 우리 오빠는 AB형인데 그래서 가끔 좀 독특하고 특이한 행동을 하잖아요. 난 B형이에요, 아가씨. 야, 수정아, 넌 의사라는 애가 혈액형으로 사람 성격을 단정짓냐? 왜 재밌잖아. 의사는 뭐 사람도 아닌가? 다 재미로 하는 거지, 재미로. 그래서 동생은 저와 아내의 혈액형을 알고 있었던 겁니다. 생각해보니 그때껏 우린 딸의 혈액형은 알지 못했었어요. 정확하지 않을 수 있다며 출산 직후엔 산부인과에서 혈액형 검사를 해주지 않았었고, 그 뒤론 저와 아내도 혈액형에 대한 생각은 떠올리지 못하고 살았던 거죠. 이건 좀 나중에 안 거지만 우리처럼 자식의 혈액형을 뒤늦게 검사해서 알게 되는 부모들이 정말 많다고 하더라고요. 말도 안 돼. 우리 지아가 내 딸이 아니면 누구 딸인데? 저는 믿지 못할 동생의 말에 정신 나간 사람처럼 그럴 리 없다는 말을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신중한 성격이었던 동생이 얼마나 어렵게 꺼낸 말이었을지를 알기에 저는 뭔가 잘못된 것 같다는 현실을 받아들여야 했죠. 그리고 잠시 뒤 얼른 일을 끝내고 조퇴했다며 아내에게서 전화가 걸려오더군요. 여보, 미안해. 아무리 바빴어도 나도 병원에 갔어야 했는데, 그래, 아가씨가 뭐래? 우리 지아 별 문제 없대지? 어? 어, 그냥 일주일 정도 입원해서 치료받으면 된대. 정말? 다행이다. 그건 그렇고 당신 나한테 무슨 할 말 없어? 지아에 대해서 할 말 없냐고. 무슨 할 말? 무섭게 왜 그래? 우선 지아 병원으로 와. 병실로는 바로 들어오지 말고 병원 도착하면 연락해. 나랑 병실 밖에서 만나서 얘기부터 좀 해. 제발 아니겠지. 아내도 모르는 다른 문제가 우리에게 생긴 거겠지 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전 아내를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사실 전 전화를 끊기 전 묘하게 떨리던 아내의 목소리에서 이미 불길한 예감을 느꼈었어요. 그리고 잠시 뒤 병원에 도착한 아내와 로비 의자에 앉아 대화를 나눠본 전 역시 아내가 숨기는 게 있다고 확신했죠. 전 불안한 표정의 아내에게 검사 결과지를 내밀었어요. 자, 봐. 검사 결과지야. 어? 아까 지아 별다른 큰 문제는 없다며. 여기 좀 보라고. 여기. 혈액형. 혈액형? 어.
왜 우리 지아가 O형이야? 우린 한 명은 B형이고 한 명은 AB형인데 이건 생물학적으로 우리 사에서 나올 수 없는 혈액형이라고 하는데 왜 애가 O형이냐고. 무엇보다 AB형인 나한테선 다른 한쪽의 어떤 혈액형이라도 절대 O형인 애는 태어날 수가 없대. 대체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어? 여, 여보, 그게 아니라 전 아내의 반응을 살폈는데요. 아내의 반응은 절망적이었습니다. 아내는 소스라치게 놀라며 갑자기 손을 벌벌 떨기 시작했거든요. 정말 결백했다면 놀라기만 해야지 왜 손을 벌벌 떤답니까? 저는 배신감에 계속 아내를 추궁했어요. 역시 뭔가 있었구나. 솔직하게 말해. 나 지금 미쳐버릴 것 같으니까 빨리 솔직하게 말하라고. 아니, 나 지금 좀 당황해서 그래. 뭘 솔직하게 말하라는 거야? 여보, 지금 나 의심하는 거야? 이거 잘못 나온 걸 거야. 말이 안 되잖아. 우리 다시 검사해보자. 어? 검사? 이미 수정이가 재차 확인해 본 거라는데 재검사? 끝까지 이렇게 아무 말 안 한다 이거지? 그래, 그럼 아예 내가 유전자 검사로 친자 확인해 볼게. 혈액형 검사보다 그게 훨씬 정확하겠지. 계속 더듬는 말투, 딱 봐도 다급하고 어색해 보이는 표정은 아내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명백하게 보여주더라고요. 그런데도 아내는 뭔가 잘못된 거라며 인정을 하려고 하지 않더라고요. 다시 검사해도 똑같은 결과가 나올 거라는 건 아내도 분명 알고 있었을 텐데 말이죠. 전 그래 끝까지 제대로 확인이나 해보자 싶어 친자 검사를 의뢰했습니다. 그래도 딸을 향한 마음에 기적적으로 딸이 제 친자가 맞길 바라긴 했었어요. 하지만 딸은 역시나 아내와만 친자 관계가 일치하고 저와는 불일치하다는 결과가 나왔죠. 여보, 내가, 내가 다 잘못했어. 정말 미안해. 그제 아내는 무릎을 꿇고 제게 싹싹 빌더라고요. 그렇게 듣게 된 딸의 친부에 대한 내용은 제 가슴을 산산조각 내기에 충분했습니다. 딸을 임신하기 전 아내는 신혼이었던 절친한 친구의 집에 집들이를 간 적이 있었어요. 그때 전 야근이 있어서 가지 못하고 아내만 갔었는데 거기서 사달이 난 거라고 하더라고요. 사실 그날 나 그 친구 집에서 자고 온 거 아니야. 미안해. 그 집엔 아내를 포함해 아내 친구의 친구도 3명이 왔었고 남편 쪽 친구들도 3명 정도가 왔었다고 합니다. 그들은 집에서 술을 진탕 먹고 밖으로 나와 2차를 갔다고 해요. 그런데 거기서 아내는 친구 남편 쪽 친구 한 놈과 따로 빠져나와 밤을 보냈다네요. 다른 사람들에겐 택시 타고 집에 간다고 둘러댄 뒤 둘이 역사를 이루었던 거죠. 그때 아내는 그 친구네 가기 전부터 인천의 친구 집에서 서울의 저희 집까지 술을 많이 마시고 오기가 힘들 것 같으니 그 친구네에서 자고 와도 되냐고 물어봤었어요. 아내를 철석같이 믿고 있었던 전 그러라고 말했었고요. 하필 그런 날이었기에 전 외박하고 들어온 아내에게 아무런 의심도 품지 않았던 겁니다. 미안해 여보. 내가 그날 취해도 너무 취해서 그랬던 거야. 그냥 하룻밤 실수였다고. 다음 날에 나도 그 남자 옆에서 깨서는 기절할 뻔했다니까. 내가 대체 무슨 짓을 한 건가 싶어서. 그리고 난 고작 그 하룻밤 실수로 임신이 됐을 거라곤 전혀 생각 못 했었어. 그걸 지금 말이라고 해? 정말이야. 그 남자도 유부남이었는데 당연히 술에 취했어도 조심했을 거라고 생각했지. 그리고 당신이랑 난 임신을 위해 계속 수도 없이 시도 중이었잖아. 그래서 난 당연히 우리 지아가 당신 애라고 생각했어. 그날 이후론 나 단 한 번도 그 남자랑 다시 연락도 한 적 없었어. 나 믿어줘. 그걸 나더러 믿으라고? 그리고 설사 하룻밤이라고 한들 실수? 사람을 9년 동안 바보로 만들어 놓고 실수? 사람 가슴을 넝마로 만들어 놓고 실수라고? 당신의 그 아니란 생각 하나로 지금 나랑 애 인생이 송두리째 무너지게 생겼는데 고작 그런 말로 치부하려고 들어? 내가 당신을 얼마나 철석같이 믿고 살았는데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당신은 나한테도 지아한테도 씻을 수 없는 죄를 지은 거야. 여보, 미안해. 제발 한 번만 용서해줘. 난 지아가 정말 당신 딸이라고 믿었어. 그리고 당신도 알잖아. 내가 당신하고 당신 가족한테 얼마나 잘했었는지. 당신만 잘했어? 나도 당신 집에 잘했어. 당신도 여왕님처럼 떠받들고 살았다고. 지금 그게 면죄부가 된다고 생각해? 말이 되는 소리를 해. 분노가 끓어오르더군요. 전 정말 7년 동안 기를 쓰고 노력했는데 고작 딱 한 번 아내와 밤을 보낸 남자가 아이를 만든 거라니. 참 하늘이 원망스럽기도 했죠. 아내는 며칠을 사과하며 울고불고 싹싹 빌었습니다. 여보, 나 정말 당신 없으면 못 살아. 그때 나도 너무 임신이 안 돼서 스트레스 받아서 더 미친 짓을 했었나 봐. 당신도 내 마음 알잖아. 어? 나 지금까지 한 번도 당신한테 실수한 적 없잖아. 그러니 제발 한 번만 용서해줘. 전 아내를 용서할 수가 없더라고요. 잠시 마음이 약해지기도 했지만 없던 일로 하긴 아내가 저지른 짓은 너무도 엄청났거든요. 그런 한편 전 아이의 친부라는 그놈의 얼굴을 꼭 한번 보고 싶었어요. 그놈을 가만히 놔두면 저만 바보가 된 것 같으니까요. 그래서 전 아내에게 역제안을 했습니다. 당신 정말로 반성하고 있어? 정말 딱 한 번의 실수라고 생각하냐고? 그럼 내가 제안 하나 할게. 내가 그놈 직접 만나서 정말 당신하고 그때 딱 한 번 만나게 맞는지 아니면 거짓말인지 확인해 봐야겠어. 이유는 내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테니까 그놈이 누군지 나한테 말해줘. 정말? 근데 그 사람 연락처 나 모르는데. 그래? 아니면 내가 직접 당신 친구한테 물어볼까? 아니야. 내가 알려줄게. 그럼 정말 나 용서해 주는 거지? 어? 당신 약속했다. 우선 그놈 신상 정보부터 알려달라고. 그게 먼저야. 제 말에 일말의 희망을 본 건지 아내의 눈빛이 반짝이더군요. 아내는 자기 친구에게 연락해 대충 핑계를 대며 그놈의 연락처를 받아내 제게 알려주었습니다. 하루긴 했어도 어쨌든 아내와 바람을 피운 놈이니 그놈을 그냥 상간남이라고 지칭할게요. 저는 그 상간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전화를 받은 상간남은 제가 전화를 걸 걸 미리 알았던 사람처럼 풀이 죽은 목소리로 자신의 죄를 인정하더라고요. 당신이 유정훈이야? 나 고진이라는 사람 남편인데 당신이 오래전 친구 집 집들이 갔다가 만난 유부녀 기억해? 내가 왜 전화했는지 알겠어? 네, 기억합니다. 제가 유정훈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사장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제가 딱 저 말만 했는데도 그놈은 죄송하다는 말을 계속 늘어놓더라고요. 딱 촉이 왔습니다. 애엄마가 먼저 이놈에게 전화해 말을 맞췄겠구나 하고요. 그래도 전 우선 그놈의 얼굴을 보고자 밖으로 불러냈습니다. 그놈은 절 보자마자 털썩 무릎을 꿇고는 또 빌기 시작했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사장님. 근데 저 정말 그날 하루만 고진희 씨 만났던 거예요. 그 뒤론 정말 연락조차도 주고받은 적 없고요. 아니, 연락처도 몰랐어요. 정말입니다. 저도 그날 너무 술에 취했고 전 정말 제 가정을 사랑해요. 정말 실수였어요. 그리고 솔직히 그 애가 제 애가 아닐지도 모르는 거잖아요. 제발, 제발 한 번만 너그러 용서해 주십시오. 바람 피운 건 맞는데 애는 내 애가 아닐지도 모른다. 이가 아주 비겁하고 무책임한 놈이네. 그래, 내가 유전자 검사해보고 애가 네 놈인지 아닌지 제대로 확인해 볼게. 만약 애가 네 애가 아니면 그때 내가 다시 생각해 볼게. 근데 그래도 감히 내 안에 꼬여냈던 죄값은 미리 받아야겠다. 그놈은 그 와중에도 애는 자기 애가 아닐지도 모른다는 희망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았어요. 그래도 어쨌든 제 아내와 놀아났다는 건 사실이잖아요.
전 그놈에게 시켜놨던 뜨거운 커피를 확 뿌려버렸어요. 뜨거웠는지 그놈은 악을 써댔지만 전 차갑게 말했죠. 엄살 피우지 마. 한참 전에 시켜놓은 거라 이미 많이 식었어. 왜? 넌 나뿐 아니라 네 가족 가슴에도 씻지 못할 상처 줬으면서 고작 그 정도 뜨거운 것도 고통스러워서 미치겠냐? 아니, 넌 지금의 1000배, 10,000배는 더 고통을 당해야 돼. 배우자 두고 바람 피우는 것들 고개 들고 살 가치도 없으니까 이 쓰레기 같은 자식아. 전 처음부터 아내를 용서해 줄 생각이 없었어요. 그냥 그놈을 만나서 복수를 해주고 싶었기에 아내에겐 거짓말을 했던 거죠. 그리고 유전자 검사 결과 역시 딸은 그놈의 핏줄이 맞았더군요. 그래서 전 바로 검사 결과지를 들고 그놈의 집에 찾아갔습니다. 저만 고통받을 수는 없었으니 그놈의 인생도 박살을 내주고 싶었거든요. 네? 우리 남편이 뭐래요? 여보, 이 사람 뭐야? 이상한 사람 같아. 상간남의 아내는 처음엔 제 말을 믿지 못하더군요. 그렇겠죠. 저 같아도 그랬을 겁니다. 하지만 아무 말도 못하고 덜덜 떨기만 하던 그놈의 태도와 제가 내민 친자 확인 검사 결과지를 보더니 바로 제 눈 앞에서 그놈의 머리채를 확 잡아버리더라고요. 이 개자식이 우리 집에서 쥐뿔도 없는 너한테 얼마나 잘해줬었는데 이 집도 차도 다 우리 친정에서 해준 거잖아. 집안도 직업도 뭐 하나 별 볼 일 없는 놈 착한 거 하나 보고 남편이라고 떠받들고 살아줬더니 뭐? 바람? 그리고 혼외자까지 있었어? 넌 오늘부로 끝이야. 아, 여보, 잘못했어. 여보. 딱 보니 그놈도 은혜를 원수로 갚은 놈이었더군요. 그날 집에 돌아온 전 딱히 그 일을 아내에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나중에 다 알 일이었고 이미 아내에 대한 마음은 떠났었기에 별로 말도 섞고 싶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조용히 이혼 변호사에 대해 알아보고 있었죠. 그런데 다음 날 아내는 머리카락이 엉망이 된 채 울며 집에 들어와 제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당신 뭐야? 그놈 만나서 확인하게 해주면 나 용서해준다고 했잖아. 근데 그 집까지 찾아가서 다 알리면 어떡해. 오늘 우리 회사로까지 그 여자가 찾아왔었다고. 나 완전 머리털 다 뜯기고 개망신 당했어. 그래, 창피했겠네. 이미 들었어. 저는 이미 아내의 일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아내와 절 소개시켜줬던 제 친구가 이미 회사에 파다하게 퍼진 이야기를 듣고 제게 전화를 걸어서 말해줬었거든요. 그리곤 대체 이게 무슨 일이냐고 묻기에 참담한 심정으로 대충 이야기를 해주었더니 친구는 완전히 뒤로 넘어가려고 했었죠. 전 아내를 경멸스럽게 노려보며 소리쳤어요. 뭐? 딱 하루만 만나? 당신은 무려 날 9년 동안 속인 사람이야. 그런 당신 말을 어떻게 믿어? 그놈 이미 나한테 전화 올 것도 다 알고 있던 눈치인데. 당신 그놈이랑 미리 입 맞췄던 거지? 그래야 너네 둘 다 살 수 있다고. 참, 단순하다 단순해. 호구도 아니고 그런 상황이 그냥 넘어가 줄 사람이 어딨어? 난 너희 둘 다 지옥불에 빠뜨려 버리려고 그랬던 거야. 뭐? 아니 여보. 왜? 아직도 무슨 할 말이 남았는데? 그리고 이미 그놈이 다 불었다더라. 나 아까 그 자식 아내한테 전화 받아서 다 들었어. 당신 그놈이랑 그날 이후에도 그 짧은 시간 동안 몇 번이나 더 만났었다며? 그러다가 뒤늦게 임신한 거 알고 나서야 정리한 거라며. 둘 다 설마 애가 그놈에겠어 하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면서 사람 능멸하는 것도 정도가 있지. 그 와중에 끝까지 하룻밤 실수라는 거짓말을 들어나? 그걸 다 얘기했다고? 아이, 진짜 그 입산 놈. 난 이제 당신이라는 사람 자체를 모르겠어. 내가 알고 있던 당신이란 사람은 다 가식이었던 것 같아. 난 당신 같은 무서운 여자랑 살 생각 요만큼도 없으니까 그만 구질구질하게 굴고 포기해. 네, 저는 상간남의 아내로 인해 그 둘이 한 번이 아닌 여러 번의 만남을 가진 사이였던 것도 확실히 알게 됐어요. 그전까진 긴가민가 했었지만
그놈의 아내가 제게 확인을 시켜줬던 거죠. 한 번을 만났든 여러 번을 만났든 절 배신했다는 건 마찬가지였지만 전 정말 참을 수 없는 배신감이 끓어오르더군요. 그 와중에도 아내는 어떻게든 그 상황을 넘어가 보려 울고불고 애원을 했습니다. 하지만 전 콧방귀도 뀌지 않았죠. 그런데 그날 밤 이번엔 장인 장모님까지 저희 집으로 찾아오지 않았겠어요? 저는 아내에게 모든 이야기를 들은 두 사람이 제게 진심으로 사과를 해주실 줄 알았어요. 그런데 사람은 어쩔 수 없이 팔은 안으로 굽는 법인가 보더라고요. 두 사람은 처음엔 아내를 딱 한 번만 봐달라고 좋게 설득해 보더니 제가 단호하게 나가자 절 원망까지 했거든요. 애가 임신이 안 돼서 힘들어했다지 않나. 너무 힘들면 사람이 술 먹고 실수도 좀 하고 답답해서 다른 사람한테 잠깐 마음이 갈 수 있는 거지. 그래도 15, 아니 16년을 한 입을 덮고 산 사이인데 자네 너무 매정한 거 아닌가? 그렇게 쉽게 깨도 되는 게 부부 사이 의리랍니까? 그런 의리라면 저는 더더욱 필요 없습니다. 저는 평생 애랑 애엄마 보면서 저 여자가 바람 피웠다는 사실을 떠올리면서 괴롭게 살 생각 전혀 없다고요. 두 분도 정신 차리세요. 아무리 자식이라도 감쌀 일을 감사셔야죠. 머리 아프니까 좀 가세요. 이젠 가족도 아닌 두 분께 더 예의 차려줄 기운도 없으니까요. 그 집안 자체에 정말 정이 뚝 떨어지는 순간이었어요. 장인 장모가 돌아간 후 저도 더 이상 그 집에 남아있고 싶지 않았어요. 집을 포함한 재산 분할 문제야 이혼 소송에서 싸우면 될 일이었고 그 집에서 아내와 딸의 얼굴을 마주하는 게 너무 괴로웠거든요. 당시엔 딸도 퇴원해서 집으로 돌아와 있었으니까요. 아내도 아내지만 저는 빨리 딸과 정을 떼어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전 짐을 싸서 부모님 댁으로 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아빠, 어디가? 지아야. 짐을 싸서 집을 나가던 절 딸은 떨리는 목소리로 부르더라고요. 당시 딸은 집안에서 계속 눈치를 보고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모를 나이긴 했지만 자기 외할머니 외할아버지도 집에 찾아오고 부모끼리도 언쟁이 계속 오갔으니 불안했던 거죠. 그런 아이를 보는데 자꾸만 눈물이 나고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딸을, 이젠 제 딸이 아니게 된 지아를 꼭 안아줬어요. 아빠는 사정이 좀 생겨서 좀 멀리 가야 할 것 같아. 그러니까 앞으론 엄마 말씀 잘 듣고 숙제도 열심히 하고 씩씩하게 자라야 돼. 아빠가, 아빠가 다 미안해. 우리 지아 끝까지 지켜주지 못해서. 영문도 모른 채 저를 따라 울음을 터뜨린 지아를 두고 전 황급히 그 집을 나와버렸습니다. 그 집을 떠나는 한 걸음 한 걸음이 숨을 쉬기 어려울 정도로 괴로웠죠. 그렇게 전 지아와의 작별을 뒤로하고 부모님의 댁으로 향했어요. 지아가 네 애가 아니었다고? 세상에, 어떻게 그런 일이. 아이고 두야. 저희 집에선 당연히 난리가 났습니다. 그동안 동생은 제가 입을 열 때까지 무겁게 입을 닫아주고 있었으니 제가 부모님 집으로 들어가고 나서야 가족들은 모든 사실을 알게 됐던 거죠. 이런 참담한 소식을 전해야 하는 제 마음도 정말 억장이 무너질 것 같았어요. 그 와중에도 아내는 정말 끈질기더군요. 아내는 아직도 포기를 못하겠는지 저희 부모님 집으로까지 찾아와 눈물을 뚝뚝 흘리며 빌더라고요. 여보, 나 이제 망신스러워서 회사도 못 나갈 거야. 어차피 난 회사에서 징계에도 붙여질 거라고. 공기업이 얼마나 보수적이고 이미지 관리에 신경 쓰는데 나 이제 벌 받을 만큼 받았잖아, 여보. 그러니까 제발 당신이 그렇게 사랑했던 지아를 생각해서라도 다시 한 번만 생각해줘. 어머님, 아버님, 제가 그동안 이 집 며느리로서 얼마나 잘했는지 아시잖아요. 이게 빈다고 해결이 될 일이야? 그럼 평생 동안이한테 집 핏줄도 아닌 애를 키우면서 희생해달라는 거야? 한 번만 봐달라는 거 딱 그 뜻인데 너 양심이 없어도 너무 없는 거 아니냐?
용서해줄 일이 있고 없는 일이 따로 있는 거야. 아버진 크게 화를 내셨고 어머니는 참혹한 마음에 하염없이 눈물만 흘리셨습니다. 그래도 차마 가족으로 산 세월이 있어 이 이상의 모진 소린 하지 못하셨죠. 이미 아내에게 모진말이란 말은 다 퍼부었던 전 비밀번호까지 멋대로 치고 부모님 집에 들어왔던 아내를 끌어내버렸어요. 그리고 제가 아내를 완전히 끌어내기 전 집에 와 있던 동생이 아내에게 따끔한 마지막 말을 건네더라고요. 세연이 내가 오빠애라고 믿었다고 했지만 그래도 마음속 깊은 곳에선 계속 불안했을 거예요. 그런데도 임신했을 때부터 가족들 배려 보살핌 다 당연하게 받았었죠. 세연이는요, 오빠랑 가족들한테 미안해서라도 그때라도 다 말했어야 했어요. 그럼 그나마 오빠와 지아가 이만큼 정들고 나서 생이별을 하진 않아도 됐을 테니까요. 세연이의 그 이기적인 마음이 지금 몇 사람 가슴이 무너지겠는지, 세연이가 얼마나 큰 죄를 저질렀는지 다시 곰곰이 잘 생각해 보세요. 제발 염치 좀 찾으란 소리예요. 그 뒤 부모님 집 현관 비밀번호를 바꾸긴 했지만 아내는 더는 찾아와서 애원을 하진 않았습니다. 그렇게 아내는 제게 이혼을 당했고 전 아이도 제 호적에서 지워낼 수 있도록 법적 조치를 취했어요. 우리 딸이 더 이상 내 자식이 아니게 된다는 건 너무 고통스러웠지만 어쩔 수 없는 일이었으니까요. 이후 전처는 아이를 데리고 친정으로 들어가 살게 됐다더군요. 상간남도 당연히 이혼당했고 그 두 사람은 저와 상간남의 아내에게 위자료도 당연히 각각 물어줘야 했고요. 또 상간남은 전처와 살림을 합치는 일은 없었지만 애 양육비만은 보내야 했다고 하더라고요. 전처는 직장도 자기 발로 그만둬 버렸습니다. 상간남의 아내가 찾아간 일과 제 친구가 앙심을 품고 악소문을 퍼뜨린 탓에 전처는 회사 품위 손상 등의 이유로 무거운 징계를 받게 됐었다고 해요. 하지만 전처는 고개를 들고 다닐 수도 없게 된 그 회사를 그냥 그만둬 버린 거죠. 한편 상간남 또한 회사를 그만두고 자신의 부모님이 살고 있는 지방으로 떠나게 됐다고 합니다. 그놈의 아내가 그놈의 회사까지 찾아가 뒤집어 놓았고 그놈도 더는 얼굴 들고 회사를 다닐 수 없었던 모양이더라고요. 만약 동생의 병원에서 그 검사를 받지 않았더라면 저는 끝까지 딸이 제 친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몰랐을 겁니다. 동생에게 너무 고맙더라고요. 고맙긴 오빠한테 일어난 불행으로 그런 인사 들어도 하나도 안 좋아. 동생은 제가 고맙다고 할 때마다 이렇게 씁쓸해했지만요. 그렇게 제가 이혼한 건 아직 그리 오랜 시간이 지난 일은 아닙니다. 듣기로 자신들의 집들이 때문에 그런 사달이 벌어졌었다는 걸 뒤늦게 알게 된 전처의 친구와 그 남편은 바로 그 둘과 절교해버렸다고 하더군요. 그 모임 친구들은 전처의 가장 절친했던 친구들로 알고 있는데 전처는 그렇게 친구들에게도 버림받게 된 거죠. 지금 전처가 다른 직장을 구했는지 어떻게 살고 있는진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전 전처가 경제적으로나 심적으로나 이 이상 불행해지길 바라고 있지는 않아요. 물론 전처에겐 아직도 배신감을 느끼고 있어요. 그래도 오랜 시간 제게도 저희 가족에게도 잘해준 사람이고 무엇보다 전처는 앞으로 유일하게 남은 지아의 부모 아니겠습니까? 전 이미 큰 상처를 입었을 지아만큼은 더는 불행해지지 않길 바라고 있어요. 비록 제 딸이 아니게 되었으니 더는 제가 돌봐줄 수는 없지만 그래도 그 애가 불행해진다면 제가 너무 괴로울 것 같았으니까요. 그렇기에 이미 어느 정도 벌을 받은 전처가 이젠 그 애를 위해서라도 두 번 다신 그런 돌이킬 수 없는 죄를 저지르지 않으며 엄마로서 올곧게 살아가길 바라고 있습니다. 솔직히 전처에게 배신당한 상처도 상처지만 제 자신보다도 아꼈던 자식을 잃은 고통이 제겐 더 크게 남았어요. 그래도 그런 절 위로해주는 가족들의 사랑 덕분에 전 지금 차츰 아픔을 치유해가고 있답니다. 삶이란 게 참 내 뜻대로 되는 법이 없지. 그래도 희망을 잃지 말고 계속 살아보거라. 요즘은 100세 시대라는데 긍정적으로 열심히 살다 보면 분명 또 좋은 일이 있을 거야. 더 도움이 못 되어서 미안하구나.
아버지, 어머니는 제게 더 큰 위로를 해주지 못하는 걸 괜히 미안해 하십니다. 그런 두 분께 죄송스러운 마음에서라도 빨리 이 아픔을 이겨내 보도록 노력하려고요. 비록 아내와 사랑하는 아이라는 존재는 잃게 됐지만 그래도 제 곁엔 아직까지 정정하신 부모님과 고마운 형제들까지 저를 아껴주는 가족이 잔뜩 있으니까요. 비록 제 아이를 갖긴 앞으로는 힘들 것 같지만 전 저희 조카들에게라도 제 애정을 듬뿍 주면서 살아가려고 합니다. 저희 지아가 비록 제 곁이 아닌 다른 곳에서라도 밝고 행복하게 자라주길 바라면서요. 여러분, 배신은 한때지만 결코 배신으로 인한 그림자는 인생에서 지울 수 없는 법입니다. 씻을 수 없는 배신은 끝내 진득하게 들어붙어 자기 자신을 파괴하고 곁에 있던 모두 또한 불행으로 빠뜨리게 되는 것 같네요. 차라리 어디가 부러지고 다치면 치료를 받으면 되겠지만 마음에 남은 상처는 견딜 수 없을 정도로 괴롭고 긴 후유증을 남깁니다. 많은 사람의 가슴에 그런 후유증을 남기는 배신, 믿음을 등지는 일은 정말 크나큰 중죄임을 이 사연을 통해 말씀드리고 싶네요. 그러니 배신을 잠시의 일탈이라고 가벼이 여기는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길 여러분께서도 늘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장마철이 시작되는 요즘 날씨가 많이 꿉꿉한데요. 그래도 여러분의 가슴엔 주룩주룩 내리는 비가 아닌 화창하고 따뜻한 햇살이 늘 함께였으면 좋겠습니다. 제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막 2년을 시작한 사람 덕에 제 인생을 구했던 40대 남성입니다. 그 2년은 바로 제 남동생과 결혼을 한 재수 씨예요. 이제 막 결혼을 해서 사실 어색하고 친하지 않았던 그 재수 씨가 제 인생을 구원해 줄 거라곤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이번 사건을 통해 진짜 사람 인연이라는 게 정말 신기하고 놀랍다는 걸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어요. 소름 끼쳤던 그때 일을 한번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저는 제 동생과 이란성 쌍둥이에요. 저보다 3분 늦게 태어났던 남동생은 저와 생김새도 달랐지만 성격도 무척이나 달랐어요. 그러다 보니 어릴 적부터 저희들은 서로 친하게 지내질 않았죠. 부모님은 두 분 다 일을 하셨고 어릴 적부터 집에 계신 적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쌍둥이였던 남동생과 집에 단둘이 있을 때가 정말 많았어요. 어릴 적엔 TV 하나 쟁취하기 위해 진짜 치열하게 싸웠던 적도 많았답니다. 야, 김동희, 오늘은 내가 TV 보는 거 알지? 너 어제 네가 하루 종일 봤잖아. 오늘은 내가 보고 싶은 거 본다. 아이, 그런 게 어딨어. 김강희, 너 주말엔 네가 보고 싶은 것만 보잖아. 왜 맨날 나보고 양보하라고 하는 건데? 그리고 어젠 네가 네 친구들이랑 놀다 보니까 안 본 거지. 그거나. 아, 얼른 리모컨 내놔. 나 오늘 꼭 봐야 될 거 있단 말이야. 안 돼. 싫어. 너 주말에 봤으니까 오늘은 내가 봐야 돼. 그렇게 어릴 적부터 사사건건 치고받고 싸웠던 게 바로 저희 둘이었어요. 부모님은 커가면서 저절로 형제애가 생길 거라며 별 터치는 안 하셨습니다. 워낙 바쁘신 탓에 저희 둘에게 세심하게 신경을 못 써주신 것도 있었죠. 그러다 저희가 어느 정도 컸을 때부턴 티격태격 싸우지도 않게 됐습니다. 서로 워낙 다르니까 아예 말을 안 하게 되더라고요. 같은 학교에 다니지만 길거리에서 마주쳐도 아는 척도 안 하고 말도 안 했습니다. 그 정도로 남동생과는 대면대면하게 지냈던 것 같아요. 일란성이라면 얼굴도 비슷하게 생기고 주변에서 말을 안 해도 쌍둥이라는 걸 알았겠지만 저흰 이란성이라 얼굴도 좀 달라서 쌍둥이라고 말을 안 하며 모를 정도였답니다. 그런 저희가 둘도 없는 절친이 되었던 사건은 바로 중학교 때 벌어졌어요. 저는 운동을 좋아하고
친구들과 두루 어울리고 다녔었지만 제 남동생은 성격도 조용조용하고 얌전했습니다. 근데 그 얌전한 동생 교복이 어느 날부턴가 흙투성이가 돼서 오는 거였어요. 빨래를 할 때 엄마는 그 옷을 보고서 바로 저한테 달려와 화를 내시곤 했습니다. 김광희, 너 또 축구하다가 운동장에서 굴렀어? 이게 뭐야 이게? 옷이 뒤에 다 터지고 난리 났잖아. 이렇게 되면 엄마한테 얘기를 해야지. 무슨 소리야. 나 교복 저기 있잖아. 그거 내 거 아니야. 네 게 아니면 그럼 이게 동이 거라고? 아니, 동이 교복이 왜 터졌지? 동이야, 동이야. 그러면서 엄마가 남동생에게 왜 이렇게 교복이 다 터졌냐고 물어봤지만 동생은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그냥 짜증만 내버리더라고요. 그리고 그 일이 그때뿐만이 아니었어요. 그 뒤로도 자꾸만 교복 바지가 터지고 신발을 잃어버리고 심지어 부모님이 사주셨던 CD 플레이어도 갑자기 망가져 버렸던 일도 있었죠. 그런 일들이 계속 생기면서 어느 날은 엄마가 조심히 제 방에 들어와 물으신 적도 있었습니다. 광희야, 너 혹시 동이 학교에서 어떻게 지내니? 잘 지내고 있는 거 맞지? 아, 내가 어떻게 알아? 잘 지내겠지 뭐. 근데 왜? 아니, 요즘 동이가 좀 이상해서 자꾸 물건도 잃어버리고 오고 무슨 일 있는 거 아니야? 아니, 그걸 왜 나한테 물어? 쟤한테 물어봐. 난 몰라. 전 그때 사실 별로 심각한 일이 아닐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학교 내에서 뭐 크게 괴롭힘을 당한 애가 있다는 소문을 들어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학교에서 딱 하교를 하는데 집에 가는 동생을 마침 보게 되었어요. 그런데 학교 밖으로 나가자마자 어떤 무리가 남동생을 데리고 가는 거였습니다. 처음엔 그냥 친구겠거니 생각하고 무시하려고 했는데 엄마가 하셨던 말도 생각나고 그 무리들이 좀 껄렁껄렁해 보여서 안 되겠다는 생각에 제가 쫓아가게 되었어요. 뒤를 한참 쫓아가다 보니 그 무리가 동생을 골목길로 끌고 가는 거였습니다. 와, 전 그때 그 장면을 처음 봤어요. 그 무리가 동생을 벽에다 세워놓고 막 가방이며 뭐며 다 뒤지고 있는 거 있죠? 어? 야, 얘네 집 진짜 부자인가 보네. CD 플레이어 또 생겼네. 참, 야, 니네 집 부자냐? 너희 집 잘 사는가 보다. 우린 이런 거 하나 사기도 힘든데. 신발도 봐봐. 비싼 신발 척척 신고 다니고. 야, 부럽다, 부러워. 그니까 말이야. 야, 넌 이거 니네 부모가 잘 사주지? 불쌍한 친구들 도와준다고 생각하고 나랑 신발 좀 바꾸자. 나도 이거 한번 꼭 신어보고 싶었는데. 내가 한 일주일만 신고 돌려줄게. 안 돼. 또 신발 잃어버렸다고 안 줄 거잖아. 안 돼. 뭐? 안 돼? 야, 김동희, 너 많이 컸다? 안 된다고 말도 할 줄 알고 말이야. 친구가 필요하다는데 안 되는 게 어딨냐? 얼른 신발 벗어봐. 내 것도 좋은 거라고. 동생을 애워싼 그 자식들은 계속해서 물건을 달라 엄청 압박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고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전 바로 달려가 소리를 쳤습니다. 야, 니네 뭐야? 니네 뭐냐고? 뭐야, 넌 뭔데? 야, 야, 넌 신경 끄고 꺼져. 내가 얘 형이다. 니네 뭐냐고? 야, 김동희 너 일로 나와. 너 왜 거기 있어? 쌍둥이라고 하더니만 네가 형이야? 하나도 안 닮았네. 그래서 뭐 어쩔 건데? 별것도 아닌 게. 야, 그냥 가라. 너한테 볼 일 없거든? 그냥 가라고. 전 결국 그 무리들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제가 이겼냐고요? 아니요. 처참히 밟혔어요. 평소에 운동은 꽤나 했지만 싸움은 전혀 할 줄 몰랐던 전 정말 그날 엄청나게 얻어맞고 말았습니다. 그래도 딱 한 가지 잘한 거라면
끝까지 제 동생 신발을 안 뺏기고 쥐고 있었다는 거였어요. 그러다가 지나가던 한 아저씨가 저희의 모습을 보고서 소리를 치니 그 무리들이 딱 도망을 치더라고요. 얼마나 얻어맞았는지 온몸이 다 아플 지경이었어요. 그나마 얼굴은 안 다쳐서 다행이다 싶었고요. 이래서 애가 집에 올 때마다 온 교복이 난리였구나 생각이 드니까 정말 기가 막혔어요. 이런 짓을 당하고 있는 걸 또 왜 얘는 말도 안 하고 있었는지 너무 화가 나고 답답했습니다. 그래도 동생은 저한테 좀 미안했는지 집에 가는 내내 옆에서 또 제 걱정을 하더라고요. 야, 괜찮냐? 그러게 왜 끼어들어? 걔네 장난 아니란 말이야. 너 못 들었어? 옆 학교에서 유명한 애들이잖아. 야, 그럼 내가 널 보고도 그냥 지나치리? 너 그래서 지금까지 흙두성이로 집에 온 거야? 근데 쟤는 왜 널 그렇게 괴롭히는 거야? 잘 알지도 못하는 것들이. 됐고, 너 당장 집에 가서 엄마 아빠한테 이거 얘기해. 또 괴롭힐 거 아니야. 엄마 아빠한테 얘기해서 뭐하게. 됐어. 어차피 쟤네 중3이라서 졸업하면 고등학교 가니까 볼 일도 없어. 웃기시네. 지금까지 이렇게 당해놓고서 무슨 네가 말 못하면 내가 할 거니까 그런 줄 알아. 결국 그날 전 부모님께 이 사실을 다 말해버렸습니다. 부모님께선 사실을 아시고선 엄청 속상해하시고 분노하셨어요. 솔직히 남자애들 키우면서 싸우는 거야 흔히 겪을 수 있는 일이긴 했지만 이 정도로 못 살게 굴고 있을 줄이야 생각도 못 하신 듯 했습니다. 그날 이후 엄마 아빠는 정말 그 무리들 학교를 찾아가 싹 다 뒤엎어버리셨어요. 경찰에도 신고하시고 아주 난리법석이었습니다. 사실 지금은 학교에서 그런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지만 그땐 지금으로부터 거의 20여 년 전이라 처벌이나 이런 게 엄청 엄격한 것도 아니었어요. 그러다 보니 동생도 그렇게 신고를 해봤자 별 도움이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했던 모양이었어요. 그렇지만 엄마 아빠는 역시나 다르셨습니다. 거기 무리 부모들을 싹 다 찾아서 엄청 난리를 피우고 매일같이 찾아가 결국 사과를 받으셨죠. 다시는 안 그러겠다는 각서까지 다 받고서 그렇게 그 사건이 끝이 났네요. 이렇게 말하면 지금은 당연한 처분이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솔직히 그땐 이렇게 사과를 받는 것조차도 쉽지 않았어요. 그렇게 사건이 마무리되고 나서 부모님은 저희한테 정말로 미안해 하셨어요. 동희야, 광희야, 엄마랑 아빠가 정말 미안하다. 니들 그저 잘 학교 다니고 있겠구나 생각하고 별 신경도 못 써준 것 같아서 정말 미안해. 엄마가 앞으로는 더 많이 신경 쓸게. 무슨 일 있으면 혼자서 참지 말고 꼭 이 엄마랑 아빠한테 얘기해줘야 돼. 사실 그전까진 부모님이 워낙 바쁘시다 보니 거의 돈으로만 저희를 챙겨주실 때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한테 관심이 별로 없으실 거라고 생각했던 때도 많았고요. 그런데 이번 사건을 계기로 부모님께서 정말 우리를 사랑하고 아껴주시는구나 하고 느낄 수 있었답니다. 그 뒤로 전 동생과 매일같이 학교에 붙어 다녔어요. 학교 갈 때도 올 때도 항상 같이 다니고 한 번도 떨어져 본 적이 없었어요. 그렇게 누구보다 절친한 사이가 되면서 저희는 같이 운동도 하고 게임도 하면서 그렇게 지냈답니다. 고3 땐 거의 누가 늦게까지 공부하나 내기를 한 적도 있었고요. 야, 김동희, 너 오늘 몇 시까지 공부할 거냐? 나 오늘 너보다 1시간 더 공부하고 자려고. 너 얼른 딱 말해. 나? 나 이거 다 하고 잘 건데? 그냥 자. 어차피 맨날 나보다 너 일찍 자잖아. 괜히 무리하지 말고 일찍 자. 절대 안 되지. 내가 딴 사람은 몰라도 너 하나는 이기고 잔다. 그렇게 공부를 할 때도 서로 라이벌처럼 생각하면서 열심히 공부를 했고 저희는 서로를 정말 많이 의지했습니다. 그 덕분인지 저흰 좋은 대학에도 진학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대학을 졸업하고선 각자 좋은 직장에 취직도 했습니다.
사회생활 하면서도 저흰 서로에게 참 의지가 되는 사람이었어요. 사회생활 초창기에 잘 적응하지 못할 때면 같이 만나서 맥주 한잔 마시며 스트레스를 풀기도 했죠. 그렇게 둘도 없는 사이가 되고 나선 부모님께서 정말 신기하시곤 했어요. 광이랑 동이 니들 둘은 어떻게 어릴 적엔 서로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더니 요즘은 내내 붙어 다니냐. 그래, 이젠 좀 친해졌어? 에이, 엄마, 우리가 언제 그랬어? 우린 한 배에서 한날에 태어난 형제인데 당연히 친하지. 그래, 엄마. 형이랑 얼마나 잘 지내는데. 그래, 그래. 니들 둘이서 그렇게 잘 지내는 모습 보니까 엄마 아빠가 뿌듯하다, 뿌듯해. 서로 원수같이 지내더니 이젠 서로를 제일 소중하게 생각하니까 너무 보기 좋아. 참, 가족이라는 게 그냥 한 집에서 산다고 저절로 친밀해지고 그러는 건 아닌 것 같더라고요. 저희도 어릴 적엔 진짜 하나도 안 친했는데 어느덧 서로의 추억이 점점 쌓이면서 그렇게 진정한 가족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부모님께선 은퇴를 하시게 되었어요. 사실 어릴 적부터 아빤 재테크를 무척이나 잘하셔서 은퇴를 하실 쯤엔 엄청나게 자산을 불려서 30억 넘게 쌓이시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넉넉하고 여유로운 생활을 하실 수 있었어요. 저희가 취직을 했을 때도 좋은 차를 하나씩 떡하니 사주시기도 했고요. 그런 것들이 참 복이라고 생각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다 제가 40대를 코앞에 두고서 한 사람을 만나게 되었어요. 사실 그 전까지 연애를 안 해본 건 아니었지만 결혼까지 이어진 인연은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 결혼은 좀 힘들겠구나 생각을 하고 마음을 접고 있었는데 그때 마침 운명처럼 한 사람을 만나게 된 거였습니다. 그 여잔 제가 자주 다니던 카페 사장이었어요. 회사 근처의 카페였는데 참 분위기도 좋고 커피 맛도 정말 좋았습니다. 그래서 자주 가다 보니 저절로 사장님과 친해지게 되더라고요. 어머, 오늘도 오셨네요. 저번엔 일이 많으셨나 봐요. 한동안 통 안 오시더니 요즘은 자주 오시네요. 아, 아니요. 바쁜 게 아니고 휴가 때 부모님이랑 같이 여행 좀 다녀오느라고 못 왔네요. 여행이요? 그렇게나 길게 다녀오셨어요? 아유, 좋으셨겠다. 어디 다녀오셨는데요? 유럽이요. 부모님 두 분이선 종종 다녀오셨는데 이번에 휴가를 좀 길게 쓸 수 있어서 같이 동생이랑 다녀왔어요. 와, 집안이 넉넉하신가 봐요. 가족들 다 거의 보름을 유럽에도 다 다녀오시고 부럽네요. 그렇게 카페 사장님과 친해지면서 점점 개인적인 얘기도 많이 나누게 되었고 그러다 보니 어느새 좋은 감정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무엇보다 이 사람이 얼마나 착하고 좋은 사람이었는지 세상에 이렇게 순진한 사람이 다 있을까 싶을 정도였어요. 얼굴도 무척이나 예뻤는데 심성도 너무 좋아서 절대 놓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래서 전 적극적으로 제 마음을 표현했고 그렇게 저흰 연애를 시작하게 되었어요. 1년 정도 연애를 하면서 전 사람이 이렇게나 순진하고 착할 수도 있구나 싶었던 순간들이 참 많았답니다. 한 번은 봉사활동 얘기가 나오게 되었어요. 분기마다 부모님께서 요양원에 기부를 좀 하셨는데 그 얘기를 꺼내니 여자친구가 엄청 깜짝 놀라는 거였습니다. 우와, 정말? 나도 요즘 매달 기부하고 있거든. 부모 없이 혼자서 크는 아이들 정기후원 해주고 있어. 광희 씨 부모님께선 진짜 훌륭하신 분인가 봐. 정기 후원을 하고 있다고? 야, 진짜 대단하다. 난 그런 건 생각하지도 못했었는데. 난 시골에서 커서 그런가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도 많이 보고 그랬거든. 그러다 보니 커서 제일 하고 싶었던 게 그런 후원이었어. 그래서 돈 벌기 시작하면서부턴 꾸준히 하고 있지. 이렇게나 마음씨가 착한 여자친구를 볼 때면 내가 무슨 복을 받아서 이런 좋은 사람을 만나는 걸까 싶은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당연히 이 사람과 미래를 함께하는 꿈을 꾸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전 바로 부모님께 결혼을 하고 싶다는 얘기를 꺼냈습니다. 부모님께선 먼저 여자친구를 보고 싶어 하셨어요. 그래서 정식으로 소개도 시켜드렸고요. 엄마, 아빠, 여기가 내 여자친구 이주희. 주희야, 인사해. 이쪽은 우리 엄마, 아빠. 안녕하세요. 이주희라고 합니다. 광희시 회사 근처에서 작게 카페라고 있어요. 아, 그리고 이거 제가 오늘 직접 구운 쿠키인데요. 차 드실 때 하나씩 꺼내 드세요. 어머, 아이 세심하기도 해라. 쿠키가 너무 예쁜데요. 진짜 파는 것 같네요. 고마워요. 아, 아니에요. 말씀 편하게 해주세요. 광희 씨 처음 만났을 때 어쩜 이렇게 인상이 좋을까 생각했었는데 어머님, 아버님을 뵈니까 광희 씨가 두 분을 많이 닮아서 그랬구나 싶네요. 여자친구는 정말 살갑게 저희 부모님을 대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진짜 뿌듯하고 기분도 참 좋았어요. 낯설만도 한데 끝까지 웃으며 예의 바르게 행동하는 여자친구를 보다 보니 얼른 결혼을 하고 싶더라고요. 부모님께서도 어떻게 저렇게 바른 사람을 만났냐며 당장이라도 결혼했으면 좋겠다고 하셨고요. 그렇게 저희는 결혼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전 예비 처가에도 인사를 가게 되었어요. 딱 처음 갔을 때 처가 부모님께서도 정말 인상이 너무 좋으시고 절 환하게 반겨주셨어요. 우리 주희가 눈이 높아서 어떤 사람을 만나서 시집 갈까 싶었는데 아니 이렇게 잘생긴 미남을 사이로 얻을 줄이야. 아, 아닙니다 아버님. 과찬이세요. 아버님께서 더 미남이신데요. 그렇게 말해주니 고맙네. 내가 젊었을 땐 농사만 그렇게 지어가지고 거늙었어. 아, 들었습니다. 주희 씨가 어릴 적엔 시골에서 살았다고 하던데. 그래, 내가 시골에서 농사를 좀 크게 지었지. 동네 마을 사람들이 죄다 우리 과수원 일 도와주고 그랬었어. 이젠 다 옛날 일이지 뭐. 처음 봤을 때부터 여자친구 부모님은 참 호탕하고 시원시원하셨어요. 같이 식사를 하고 얘기를 나누는데 정말 대단하신 분들이더라고요. 말 그대로 시골에서 진짜 성공하기 위해 상경을 하신 분들이셨죠. 내가 그때 시골에서 농사 짓다가 이대로는 평생 여기서만 살겠구나 싶어가지고 도시로 나온 거야. 다들 그렇게 날 뜯어말리고 그랬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잘한 일이지 뭐. 자네 부모님은 여기서 내내 사신 분들이신가? 그래, 평생 직장 생활하셨다고? 네, 한 직장에서 오래 다니시다가 은퇴하시고 지금은 노후를 보내고 계세요. 그러시구만. 아니, 그래도 연세가 많으시진 않을 텐데 노후는 잘 되어 계시는가? 아, 네. 그런 부분은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저희 부모님께서 젊었을 때부터 재택을 엄청 잘하셔서요. 평생 노후 잘 보내실 만큼 준비 다 되어 있습니다. 아, 그런가? 아, 역시 자넨 시원시원하니 마음에 쏙 드네. 우리도 걱정하지 말게. 우린 딸만 시집 보내면 우리 둘이서야 먹고 살 길 걱정 없지 뭐. 그렇게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첫 인사를 마치게 되었어요. 처갓집에 가보니 생활도 어려워 보이지 않았고 모든 분들이 다 밝고 환하셔서 아무 걱정이 없었어요. 그렇게 양가 인사를 드린 후에 저흰 결혼식 날짜를 잡게 되었습니다. 상견례 자리에서도 양가 부모님들 분위긴 무척이나 좋았어요. 그때 당시 남동생은 해외 장기 출장을 가 있던 터라 상견례에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아쉽게도 남동생은 빠지게 되었지만 너무 좋은 분위기 속에서 맛있는 음식을 먹으며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아빤 한 가지 놀라운 약속을 하셨답니다. 사돈께서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가 젊을 때부터 한 가지 한 약속이 있습니다. 예? 아, 그게 어떤 건가요? 저희 자식들 결혼하면 집 하나는 저희가 해주기로요. 사실 일이 잘 풀려서 이렇게 약속을 지킬 수 있다는 게 참 행운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사돈 의견은 어떠신지.
아이고, 저희 애들 신혼집을 해주신다는 말입니까? 저희야 뭐 감사하지만 부담되진 않으시겠어요? 아닙니다. 그 정도 해줄 수 있지요. 본이 사돈께선 여유가 있으신 것 같은데 괜히 저희가 이렇게 먼저 나서는 건 아닌가 생각이 들기도 해서요. 아유, 아닙니다. 사실 저흰 결혼하고서 자수성가한 사람들이라 애들 결혼한다고 해서 뭘 도와주겠다. 그런 건 생각은 안 했습니다. 결혼이라는 게 애초에 다 갖춰서 하는 것도 좋지만 둘이서 하나하나 차곡차곡 해나가는 것도 좋죠. 그렇지만 뭐 이거야 저희 입장이고 사돈께서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저희 사돈 뜻을 받아들이겠습니다. 사돈 생각도 참 훌륭한 생각이네요. 그렇게 아빤 저희 신혼집을 마련해 주시겠다고 선언하셨습니다. 저희도 사실 참 많이 놀랐어요. 아무리 집이 여유롭다고 해도 신혼집을 마련해 주신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말로 상견례 이후에 아빤 전세로 주셨던 아파트를 저희 신혼집으로 마련해 주시겠다며 재차 확인을 해 주셨어요. 그걸 듣고서 여자친구도 엄청 기뻐하고 좋아했습니다. 아버님, 정말 감사해요. 사실 제가 카페 시작하느라 모아둔 돈 다 저기다 투자를 했거든요. 그래서 좀 막막했는데 이렇게 도와주시니 정말 감사드려요. 아니다. 니들 둘이서 좀 더 편하게 시작하면 좋지. 우린 다른 거 필요 없고 그저 둘이서 행복하게 잘 지내기만 하면 된다.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 진짜 행복하게 잘 살게요. 정말 감사해요. 그렇게 행복하게 저흰 결혼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양가 부모님도 다들 축하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니 결혼하고서도 잘 살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결혼식을 딱 4개월 앞뒀을 때 집에 당황스러운 사건 하나가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그건 바로 그때 당시 남동생이 만나고 있던 여자친구와 속도 위반을 한 거였어요. 솔직히 제 남동생도 이제 40대가 되니 부모님께서도 너무 기뻐하고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셨지만 저희 결혼도 코앞이라 이걸 어떻게 해야 할지 무척이나 난감해 하셨습니다. 그래서 부모님께선 저와 여자친구를 불러 이 일을 조심스럽게 얘기하셨어요. 우리도 이런 일은 예상하지 못한 거라 그래도 배부르기 전에 결혼하면 좀 더 좋지 않을까 싶어서 한번 물어보는 거야. 사실 니들이 먼저 결혼 날짜를 잡았으니 먼저 하는 게 옳은데 혹시나 싶어서 한 니들 결혼하기 2달 전쯤으로 결혼 날짜 잡아도 되겠니? 어? 아무리 그래도 한 집에서 그렇게 연달아 결혼한다는 게 좀 그러지 않아, 엄마? 그치. 아휴, 그러게나 말이다. 일단은 니들 의견도 들어야 하니까 물어보는 거다. 전 너무나 당황스러웠지만 여자친구의 반응은 뜻밖이었어요. 어머님, 전 괜찮아요. 그렇게 결혼식 해도 전 괜찮을 것 같은데요. 어? 정말? 아가, 정말 괜찮겠어? 아휴, 미안하구나. 이런 일까진 생각도 못했다. 근데 어쩌니 애들 나이도 있고 뱃속에 축복이 들어왔다는데 그렇다고 결혼식을 안 할 수도 없고 말이야. 네, 전 이해해요. 전 괜찮으니까 얼른 준비하고 결혼식 진행하세요. 사실 좀 불쾌할 수도 있는 일임에도 여자친구 너무나 편안하게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그런 여자친구에게 참 고맙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했어요. 그렇게 진짜 부랴부랴 남동생은 결혼식장을 잡고서 결혼 준비를 하게 됐습니다. 그 사이 예비 재수 씨는 입덧이 좀 심해져서 얼굴도 제대로 보지 못했어요. 그전부터 여자친구와 같이 꼭 한번 만나고 싶었는데 컨디션도 좋지 않다 보니 만나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남동생 결혼을 하기 전까지도 제 여자친구는 재수 씨 얼굴을 잘 보지 못했죠. 대신 저만 재수 씨를 몇 번 만나고 있던 상황이었어요. 그래도 결혼하면 그 후로 계속 얼굴을 볼 테니 크게 문제가 될 거란 생각은 안 했었고요. 그러다
남동생의 결혼식이 딱 다가오게 됐습니다. 그날은 여자친구도 꼭 참석하기로 했어요. 그렇게 결혼식장 앞에서 여자친구를 기다리고서 도착을 하자마자 같이 결혼식장에 들어갔죠. 그런데 여러분, 결혼식장 앞에 양가 부모님께서 하객분들 맞이하는 거 아시죠? 그런데 그 안에 들어가자마자 여자친구의 표정이 갑자기 확 어두워지는 거였습니다. 처음엔 몰랐는데 자꾸 바닥만 보고 앞을 잘 쳐다보지도 않더라고요. 전 재수 씨 가족분들께 다가가 인사를 먼저 했습니다. 사돈 어르신, 축하드립니다. 하객분들이 진짜 많이 오셨네요. 아, 이쪽은 제가 결혼할 사람입니다. 인사 한번 드리려고요. 아이고, 사돈 총각, 고마워요. 아, 이분이 그분이시구나. 감사합니다. 저희 딸 먼저 결혼하는 거 흔쾌히 받아주셨다고 정말 감사해요. 아니에요. 그러더니 여자친구는 사돈 어른 쪽은 아예 쳐다도 보지 않고 고개만 푹 숙이고 있는 거였어요. 그래서 전 갑자기 왜 그러는지 영문을 몰랐죠. 그래서 슬쩍 여자친구에게 물어봤습니다. 어디 안 좋아? 아까부터 표정이 너무 안 좋네. 왜? 너 어디 아픈 거야? 그게 아침에 뭘 잘못 먹었나? 속이 좀 안 좋네. 나 화장실 좀 다녀올게. 먼저 들어가서 예식 보고 있어. 그러면서 화장실을 향하는 여자친구를 보면서 걱정스러운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렇게 화장실에 간 여자친구는 예식을 시작하고 나서도 한참을 들어오지 않는 거였어요. 그러다 거의 예식이 끝날 때쯤 들어왔더라고요. 괜찮아? 어디 많이 안 좋은 거야? 약이라도 먹어야 하는 거 아닌가? 괜찮아. 그래도 화장실 다녀왔더니 좀 나은 것 같아. 걱정하지 마. 조금만 참아. 금방 사진 찍고 하면 끝나니까 내가 부모님께 말씀드리고 일찍 나갈게. 병원이라도 한번 가보자. 그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예식은 마무리가 됐습니다. 옆에서 뭔가 안절부절 못하는 여자친구를 보면서 저도 참 걱정이 많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 순간 결혼식이 끝나니까 사진을 찍어야 하니 식장 불이 하나씩 환하게 켜지기 시작했어요. 그때 갑자기 저희 쪽을 바라보고 환하게 웃고 있던 재수 씨가 뭔가를 보더니 고개를 갸우뚱거리며 인상을 쓰는 거였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왜 그러나 싶어 고개를 돌리며 주변을 살펴보는데 갑자기 옆에 앉아있던 여자친구가 화들짝 놀라더니 일어나서 나가려고 하는 거였어요. 어? 주희야, 어디가? 또 속이 많이 안 좋아? 아, 어, 나 가야 될 것 같아. 나 화장실 좀. 그러면서 여자친구는 서둘러 밖으로 나가버렸습니다. 결국 재수 씨한테 그 틈에 인사를 하려고 했는데 여자친구를 보여주지도 못한 채 그렇게 혼자 사진을 찍으러 올라가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때 재수 씨가 갑자기 제 팔을 잡으며 얘기를 하는 거였습니다. 아주버님, 혹시 아까 나가신 분, 아주버님이 지금 만나는 여자친구분 맞으세요? 맞아요. 제 여자친구요. 2달 뒤에 결혼할 여자친구 맞아요. 오늘은 인사시켜주려고 했는데 속이 안 좋다네요. 화장실 갔어요, 금방. 그래요? 혹시 그 여자친구분 성함이 이주희 아니에요? 어? 네, 맞아요. 근데 그걸 어떻게, 설마 지역이 비슷한 지역이더니만 알고 있었어요? 사실 아까 결혼식 시작하기 전에 슬쩍 얼굴을 봤었거든요. 일단은 예식 끝나고 저희 좀 얘기해요. 전 처음에 재수 씨가 좀 아는 사람인가 보다 생각을 했습니다. 여자친구가 어릴 적 살았던 그 시골 마을 근처가 바로 재수 씨네 고향이었거든요. 그래서 오며 가며 좀 아는 사람이었나 보다 싶었어요. 그렇게 사진을 찍고 여자친구를 찾는데 여자친구는 아무래도 안 되겠다며 먼저 집에 가고 있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걱정돼서 지금 가겠다고 해도 여자친구는 괜찮다며 가족 행사인데 어떻게 빠지겠냐며 절 말리더라고요. 그렇게 결혼식이 다 끝나고서
저희 집으로 식구들이 다 모이게 되었어요. 남동생이 일이 있어 결혼식이 끝나고 2주 후에나 신혼여행을 가기 때문에 가족끼리 간단하게 뒤풀이를 하게 되었습니다. 시골에 사시던 사돈댁분들은 버스를 대절하고 와서 다 같이 댁으로 가셨고 재수 씨와 남동생만 집으로 오게 되었어요. 그런데 재수 씨가 딱 들어오자마자 그 표정이 정말 말도 못하게 나빴습니다. 너무 행복해도 모자랄 시간에 왜 저렇게 기분이 안 좋은 걸까 싶더라고요. 그때 갑자기 재수 씨는 물 한 잔을 쭉 들이키더니 절 쳐다보며 얘기를 시작했습니다. 저, 아주버님, 이런 자리 이런 말하는 거 실례인 거 알지만 아까 그 여자친구분 이주희라고 했죠? 네, 아까부터 궁금했는데 아는 사람이에요? 근데 제 여자친구가 친구들이 별로 없었다고 했는데 보니까 나이도 동갑이더라고요. 근데 사는 동네는 다르거든요. 그래요? 혹시 여자친구분 아버님 성함이 이상호 아니에요? 어? 맞는데? 아버님 성함 맞아요. 그걸 어떻게... 아주버님, 제 기억이 맞다면 그 결혼 어서 멈추셔야 돼요. 아니, 절대 하시면 안 돼요. 전 갑작스런 재수 씨의 말에 너무나 당황스러웠어요. 저뿐만 아니라 그 자리에 있던 엄마 아빠 모두 당황해 하셨죠. 그런데 그 뒤를 이어 재수 씨가 한 말을 듣고서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걔 우리 동창들 사이에서 진짜 유명한 애예요. 저랑 똑같은 동네 출신이고요. 아마 고향 사람들한테 말하면 다들 난리 날 거예요. 안 그래도 아까 본 사람들 중에 얼굴 알아보는 사람도 좀 있었더라고요. 엄마 아빠랑 통화했는데 같이 오신 동네 분들 중에서 맞는 것 같다며 얘기가 나왔대요. 절대 안 돼요, 아주버님. 이 결혼 진짜 하면 안 돼요. 그게 도대체 무슨 말이세요? 결혼을 하면 안 되다뇨. 뭔가 잘못 알고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똑똑히 기억해요. 그 집안 사람들, 저희 동네 사람들 돈 다 빌려다가 잠적했거든요. 한간엔 해외로 떴다 어쨌다 말만 무성했는데 이렇게 볼 줄이야. 그리고 쟤도 학교에서 문제가 많았어요. 후배한테도 돈 뜯고 그래서 정학 처리 당하고 그랬었어요. 전 많이 친한 건 아니었지만 그걸 다 들어서 알고 있었거든요. 전 그 말이 처음엔 도저히 믿기지 않았어요. 그냥 우연의 일치로 아버님 성함까지 맞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 지금까지 보여준 여자친구의 행동과는 전혀 다른 말이었기 때문에 진짜 너무 당혹스러웠죠. 부모님 또한 그 말에 너무 당황해 하셨습니다. 그러자 재수 씨는 잠깐 통화를 해보겠다고 하더니 어디론가로 전화를 걸더라고요. 그러더니 꼭 보여줄 게 있다면서 저에게 핸드폰을 내밀었어요. 핸드폰엔 사진이 떠 있더라고요. 지금 여자친구와는 이미지가 아예 달랐지만 분명 여자친구가 맞았습니다. 그런데 그 사진이 진짜 심상치가 않더라고요. 마치 술집 일을 하는 여자처럼 보였습니다. 그 사진을 보고 나서야 뭔가 잘못됐다는 걸 딱 느끼게 됐어요. 엄마 아빠도 당장이라도 혼절을 하실 것처럼 아무런 말도 하지 못하셨고요. 그 뒤로 한 3일 동안은 저 진짜 아무것도 하지 못했어요. 여자친구가 계속해서 연락이 오긴 했지만 몸이 안 좋다고 말하며 만남을 피했습니다. 그러다 3일째 되던 날 도저히 이렇게 피해서만은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여자친구에게 말을 해 만나기로 했습니다. 약속 장소에 도착을 하자 여자친구가 먼저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그러더니 절 보자마자 무척이나 반가운 얼굴로 환히 웃으며 절 맞이해 줬습니다. 오늘은 좀 괜찮아? 안 그래도 아프다고 하길래 내가 한번 가볼까 했었는데 괜히 내가 간다고 하면 신경 쓰이고 그럴까 봐 말도 못 했거든. 근데 얼굴 보니까 진짜 좋다. 그런데 많이 아팠나 보다. 얼굴이 아주 헬스케졌네. 정말 괜찮은 거야? 오늘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고 하려고 했는데 좀 힘들겠다. 그치? 일단 그건 그렇고 그 전에 내가 보여줄 사람이 있어.
어? 보여줄 사람? 누군데? 아직 인사 못한 친척분들이 있는 거야? 아, 미리 말해주지. 그럼 옷도 더 신경 써서 입고 왔을 텐데. 옷이 좀 짧지 않나? 나 괜찮아? 나 그럼 빨리 화장실 좀 갔다 올게. 그러면서 여자친구는 신이 나서 화장실로 향했습니다. 그때 딱 두 명의 사람이 저희 테이블로 다가와 앉았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 화장실에 갔던 여자친구는 제 맞은편에 앉아있는 두 사람의 뒷모습을 보고서 조금 놀라더니 자리로 다가와 바로 인사를 하더군요. 안녕하세요. 전 이주희라고 합니다. 오늘 만나기로 하셨다고. 어? 이주희, 너 오랜만이다. 뻔뻔하게 잘 산다는 말은 들었는데 너 진짜 대단하다 정말. 너 어떻게 그렇게 얼굴을 들고 다니니? 아, 얼굴 고쳤다더니 그래서 다 못 알아볼 거라고 생각한 거야? 어쩌니? 난 너 딱 보자마자 알겠던데. 그치? 그러게. 아무리 고쳐도 사람 본판은 못 고치잖아. 그 썩은 본판이 어디 가겠어? 야, 오랜만이다. 나 기억나지? 기억나고 말고 안 나면 진짜 섭섭하다 얘. 네가 나 고등학교 1학년 때 그렇게 괴롭혀서 난리 났었던 거 너도 기억나지? 네? 네? 그게 무슨 누구신데요? 그때 여자친구의 눈빛은 정말 쉴 새 없이 흔들리고 있었어요. 무척이나 당황한 표정으로 그 자리에서 얼어붙은 채 서 있더라고요. 그런 여자친구의 모습을 보면서 두 여장 깔깔 웃으면서 얘기를 이어갔습니다. 야, 너 왜 그래? 하긴 이분은 네 정체도 모르던데. 그래서 이렇게 네가 모르는 척 할 줄 알았지. 그래서 내가 이 사진 가지고 온 거 아니야. 이거 네 졸업 사진 맞지? 이건 네 부모고. 이 사진 지금까지 수백 번도 버리고 싶었는데 내가 딱 가지고 있길 너무 잘한 거 있지? 그리고 이거 너 술집에서 일한 거 내가 이 사진 찾느라 얼마나 고생했는지 알아? 야, 너 근데 사람 속인 게 이것뿐만이 아니더라. 그러니까 말이야. 야, 네가 무슨 명문대를 나와? 진짜 기가 막혀서. 너 그러면 가서 졸업 증명서 한번 떼어봐. 그럼 믿어줄 테니까. 동네 사람들 돈 들고 튀어서 살더니만 양심도 다 버렸니? 뭐해 가자니까. 아니면 아직도 네가 우리가 아는 이주희 아니라고 발뺌하려고? 그래 그럼 그것도 한번 가서 밝혀보자. 여기 주민센터만 가도 싹 다 밝혀질 거 뭐가 복잡하니? 가자고. 그 두 여잔 재수 씨의 동창생들이었습니다. 여자친구가 어릴 적 그렇게 괴롭히던 피해 학생들이었어요. 재수 씨가 아무래도 가족들이 잘 믿지 못하니 이 친구들에게 물어 사진 증거도 받고 이렇게 자리까지 마련해서 찾아온 거였어요. 당연히 당사자가 직접 와서 증명을 하니 여자친구는 더 이상 부인할 수 없다고 생각을 했던 모양이었어요. 그러면서 갑자기 무릎을 꿇더니 엉엉 울며 사과를 하는 거였습니다. 얘들아, 얘들아, 미안해. 내가 정말 잘못했어. 내가 너무 어린 나이에 집안도 정신없고 어려워서 내가 정말 잘못했어. 그거 나 평생 뉘우치면서 살게. 어? 진짜 미안해. 오빠, 내가, 내가 다 설명할게. 내가 처음부터 속이려고 그런 게 아니라 다른 건 다 진짜야, 진짜. 참. 명문대 졸업하고 굴지기업에 다니고 그것도 다 사실이라고? 얘 진짜 뻔뻔하네. 저기요, 얘 입에서 나오는 말 다 거짓말이에요. 얘 지금 하고 있는 그 카페 술집 오래 다니다가 번 돈으로 연 거예요. 기업은 무슨? 야, 술 따르고 번 돈으로 지금 순진한 사람 꼬드기냐? 멀쩡한 사람 피해자 만들지 말고 정신 차려. 야, 내가 미안하다고 했잖아. 미안하다고. 정신 차려서 이제라도 제대로 살아보려고 하는데 니들이 뭔데 분탕질이야. 니들이 뭔데. 니들이 뭔데 사람을 이렇게 괴롭혀. 왜 내 인생을 망치려고 해. 이것 봐. 넌 이렇게 소리칠 때가 너 같네. 뭐 인생을 망쳐?
야, 네가 망친 인생이 한둘이니? 너 복수가 이걸로 끝났다고 생각하지 마라. 우리 이제 너 하나도 안 무섭거든? 억울하면 자. 이거 내 명함이니까 여기 찾아오던지. 그러더니 그 두 여자분들은 명함을 손에 쥐어주곤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제서야 모든 게 거짓이었다는 것이 실감이 나더라고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지 손발이 부들부들 떨리고 눈에서 눈물이 절로 나올 지경이었습니다. 이걸 어디서부터 어떻게 말을 꺼내야 할지도 모르겠더라고요. 그때 여자친구는 엉엉 울면서 저에게 사과를 했습니다. 오빠, 오빠 미안해. 내가 진짜 잘못했어. 속이려고 한 게 아니라, 내가 진짜로 속이려고 그런 게 아니라, 진짜 미안해. 어? 내가 다 말하려고 했어. 언제, 언제 말하려고 했는데? 결혼식 다 끝나고서? 아니면 30년은 더 살아보고서? 도대체 이런 일을 언제 말하려고 했냐고? 넌 내가 우스웠어? 우리 집이 그렇게 우스웠냐고? 너 어떻게 이런 엄청난 거짓말을 해? 어떻게 그딴 거짓말 하고서 뻔뻔하게 나한테 그럴 수가 있냐고? 도대체 어디서부터 거짓말이니? 네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진실이라는 게 있긴 있어? 그런 너랑 도대체 어떻게 살라고? 너 진짜 소름 끼치게 무서운 사람이구나. 나 너 같은 사람이랑은 1분 1초도 같이 못 있어. 그 얘기하려고 오늘 보자고 한 거야. 오빠 왜 그래? 어? 우리 결혼식 고작 2달 남았어. 2달. 이미 주변에도 다 얘기했잖아. 내가 내가 앞으로 발자국 엎드려서 살게. 어? 오빠 말이라면 뭐든 다 들으면서 숨죽여서 살게. 우리 좋았는데 왜 그래? 난 착하고 마음 깊은 이주일 좋아한 거지. 거짓말로 똘똘 뭉친 여자를 좋아한 거 아니야. 넌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라고. 다시 한 번 더 내 눈앞에 나타나면 혼인빙자 사기로 고소할 거니까 그렇게 알아. 고소장 받고 콩밥 먹고 싶으면 또다시 나타나든가. 그리고 다시 한 번만 더 사람들 괴롭혔다는 소리 들리기만 해봐. 그래도 내가 너 고소할 거야. 알았어? 결국 전 소리를 치고서 그 자리를 나와버렸습니다. 나오고 난 후에도 제 심장은 진짜 몸 밖으로 튀어나올 것처럼 크게 뛰더라고요. 어떻게 감쪽같이 이 사실을 전혀 모를 수가 있었는지 정말 소름이 돋았습니다. 나중에 신혼여행을 다녀왔던 재수 씨와 다시 얘기를 나눠보니 재수 씨 고향 동네 분들 중 상당수가 피해를 입은 사건이었고 거의 10년이 훌쩍 넘은 후에 겨우 소재를 파악해 채무 변제를 요구했지만 이미 소멸시효가 끝난 상태라 뭐 어떻게 하지도 못한 상태가 됐던 거였어요. 그러니 그 집안에 칼을 가는 사람들이 정말 많았다고 했습니다. 부모부터 딸까지 진짜 콩가루가 따로 없었더라고요. 그걸 듣고선 재수 씨 아니었으면 정말 내 인생이 어떻게 됐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부모님 또한 재수 씨에게 정말로 감사했어요. 며느라, 정말 고맙다. 정말 고마워. 아니, 어떻게 거기서 걔를 딱 알아보니. 진짜 고맙다, 얘. 너 아니었으면 우리 큰아들 정말 큰일 날 뻔했어. 우리도 깜빡 속아서 그대로 결혼시킬 뻔했잖니. 정말 고맙다. 아니에요, 어머님. 저도 그때 어떻게 알아봤는지 처음부터 제 쪽을 자꾸 피하는 게 좀 이상하긴 했거든요. 저도 솔직히 긴가민가 했었는데 주변 분들도 저랑 비슷하게 생각을 했더라고요. 진짜 다행이네요. 고맙다. 정말 고마워. 우리가 너한테 평생 이 은혜 잊지 않으마. 부모님께선 재수 씨의 손을 꼭 부여잡으며 내내 고마움을 전했습니다. 저 또한 재수 씨 덕분에 진짜 망할 뻔했던 제 인생을 구원받은 것 같아 너무나 고마웠습니다. 그 뒤로 어떻게 됐냐고요? 전 여자친구는 몇 번 연락이 오긴 했지만 그때마다 혼인빙자 사기로 겁을 줬더니 다시는 연락이 오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재수 씨를 통해 다른 사람들한테 혹시나 피해가 가는 건 아닐까 걱정되어 물어봤더니 걱정할 필요 없다면서 말해주더라고요. 아주버님, 걱정하지 마세요. 그 친구들 중 한 명이 변호사예요. 아마 거기다가 뭐라고 하면
가만히 있지 않을 거예요. 오히려 아주버님한테 감사하다고 전해달라네요. 아주버님 아니었으면 그렇게 말도 못 해봤을 거라면서 고맙대요. 솔직히 내 인생에 이런 여자가 또 있을까 싶을 정도로 참 좋았던 관계였지만 이번 사건으로 저도 정말 충격을 많이 받고 초반엔 솔직히 무척이나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재수 씨의 말을 들으면서 느낀 게 이번 사건으로 누군가에겐 평생 한으로 남았던 상처가 나아졌다고 생각하니까 조금 마음의 위로가 되더군요. 그 피해를 입었던 친구들은 그날의 속 시원한 만남이 상처받은 어린 시절 자신들에게 보상을 해준 것 같다고도 했어요. 그 말을 전 계속해서 곱씹으면서 저도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그 뒤로 2년이 지났고 지금은 제 생활을 열심히 하면서 저 스스로도 행복하게 살아보려고 노력하고 있답니다. 재수신 아이를 낳아 열심히 육아를 하고 있고요. 저희 부모님께서도 얼마나 예뻐하고 좋아하시는지 모릅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제 가족들과 평생 행복하게 지낼 수 있도록 노력해 보려고요. 살다 보면 사실 사람 때문에 상처를 받는 일들이 정말 많은 것 같습니다. 저 역시 누군가에게 상처를 받기도 하고 혹은 누군가에게 상처를 준 적도 있겠죠. 저희 가족들은 그날의 사건을 계기로 잘못을 하면 용서를 구하고 반성을 꼭 해야 한다는 걸 다시 한번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남을 속이고 배신하게 되면 그 벌은 언젠간 꼭 받는다는 것도 알게 되었죠. 아마 제 사연을 들으신 어떤 분들은 그럼 이제 사람이라곤 믿지 못하지 않겠냐고 물을 수도 있을 것 같네요. 물론 인간에 대한 신뢰가 바닥이 날 수는 있죠. 그렇지만 저에게 사람에 대한 믿음을 저버린 것도 사람이었지만 결국 절 구원해 준 것도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 앞으로도 쭉 나를 이렇게 지켜주는 사람이 있을 거라 믿으며 살아갈 거예요. 다만 앞으로는 좀 더 좋은 사람을 구분해가는 눈을 키워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자신의 주변엔 얼마나 믿을 만한 사람들이 있으신가요? 혹은 난 주변 사람에게 얼마나 믿음을 주는 사람일까요? 여러분들도 누군가에겐 이 사람 정도면 믿을만 하지 하는 얘기를 들을 정도로 정말 신뢰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전 이만 제 사연을 마치도록 할게요. 모두들 행복한 인생 즐기시길 바랍니다.